좋은 이상호 기자는 해고됐고 어떻게 해서 이상호 기자를 불러낼까? 미인계?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호 기자랑 각현아 배우랑 서혜성이랑 같이 다시 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뉴스 나오세요! 자기네들이 고소를 하면 끝까지 고소를 하고 내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어요. 건의는 현재까지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습니다. 건의가 언니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가 감히 나보고 건의 할 상대가 아니에요. 날 쳐다보고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퇴출당한 양반이에요. 1일 막장 드라마의 대사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가치 9위인 삼성재벌 총수 형제의 날선 대화입니다. 외신도 신기했는지 정말 이들의 싸움을 1일 드라마에 비유하면서 싸움 구경에 나섰습니다. 돈 앞에 형제도 자매도 무너져버린 씁쓸한 막장 드라마. 삼성과 유산 다툼을 고발 뉴스가 반년이 넘도록 발로 이어서 담았습니다. 만족하시는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법원에 자주 오세요? 네, 별로 자주 오세요.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사는 데다가 최소한 1조 이상의 유산을 두고 싸우는 그야말로 살벌한 재판입니다. 도둑질한 돈을 놓고 그거 주인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네가 왜 혼자 다 가지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다투는 소송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그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고 쪽에서는 이게 분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예, 뭐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원고 쪽에서는 이제 가져간 이제 상속 재산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놓아라. 원고는 이제 이명희시죠. 예. 그리고 피고 쪽에서는 그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라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너무 길어. 2시간 하게 걸렸어요. 오늘은 이건희 씨 쪽이 판정패가 아니었나.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 방해 재판을 마치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을 없앴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어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김상구 교수님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예,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3시 반에 근사하고 재미있게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열악한 가운데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가 부랴부랴 해질 무렵에 이 법원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사님 원래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이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이사님 상황이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런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이상호 기자님 여러분 많이 응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실은 아까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오늘 그 특검 기록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또 이제 나올까 기대를 조금은 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제 논점은 이겁니다. 상속 재산하고 지금 실명 전환된 주식이 같은 거냐.
같은 걸 알아야지 그 돈을 나눠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특검 기록을 통해서 과연 그게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상속 재산의 법적 동일성 여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6번째입니다. 자, 2시간 5분 만에 저희 재판이 끝났어요. 네, 6번째 재판 기일이었는데 어려웠어요. 과연 이 주식이 계속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했는데 최초 상속 시점에 그 재산이 맞냐? 그래서 그걸로 상속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 이맹희 씨 측은 깡통 안에 들어있는 거다. 2조 9천억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로 모이는 쟁점이 뭐냐면 동일한 재산이냐 아니냐. 통상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늘 2시간 넘게 지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7개월, 반년 이상인데요. 그동안 다퉈왔던 상속 대상 재산이 오늘 드디어 확정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이를테면은 4조에서 6, 7조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그룹의 주식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2년) 봄 시작된 삼성과 재산 다툼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모두 끝났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소송 가액도 1조에서 4조로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건희 씨 측의 승리. 재판부는 원고 이맹희 씨 측이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일방적으로 이건희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구나 원고 측이 나눠야 할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주식이나 이익 배당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명 계좌의 그 명의 대여인들이 누구를 명의를 차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뭐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일단 워낙에 속가가 크고 인쟁만 해도 뭐 110억 이상 들어간 소송이고 해서 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뭔가 또 새로운 뭐 증거라든가 주장, 뒷받침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번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 개발이 또 쉽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희대의 재판 1심이 끝이 났습니다. 이건희 씨 측의 승리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항소심에서 삼성으로서는 새로운 논쟁에 또 대비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세금 문제,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차명재산이 상속권 청구 기간이 비록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러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될 것을 혼자 독차지한 것인 만큼 이 세금 문제 언제든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이 재판 결과를 분석한 뒤에 과세 여부를 결정 짓겠다 이렇게 밝혀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맹희, 이건희 유산 다툼 차명의 난 1심 재판을 9개월 동안 발로 뛰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발 뉴스는 계속됩니다. 지난 1월 27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내 불산 누출 사고. 사고가 난 공장은 주거 지역이 잔뜩 몰려있는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구미, 청주의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이번에도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은폐의 삼성이라는 악명을 얻은 삼성 측은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작업자 박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4명이 부상한 사고를 무려 하루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발표했습니다. 초기 삼성의 은폐는 곧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한 불신감은 스스로 키웠습니다. 삼성은 처음 사망한 박 씨가 안전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삼성 측은 마지못해 안전복을 착용했다고 번복하고 맙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삼성의 대처 역시 늑장의 성의 부족. 사고 사흘이 지나 겨우 주민 설명회를 갖기는 했지만
이미 폭발 직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고 지역과 불과 50m 거리에 살고 있는 정덕용 씨. 학습지 방문 교사인 정 씨는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속이 메시껍고 어떻게 앉아있기도 그렇고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오전 내내부터 이 왼쪽에 이 옆으로 편두통 증상이 이렇게 지끈지끈할 정도로 아파오더라고요. 갑자기 제 코피가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는 정 씨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고발뉴스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정 씨의 집은 사고 지점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 베란다에서 공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귀에서 완전 공장이 가동하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막 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 있어요. 결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에서 나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붐볐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삼성 반도체에서 그 불산 누출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로 밝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 주민들의 증세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받을까 공개조차 꺼려하던 한 주민은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울먹였습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애가 진짜 무슨 박글빵 환자처럼 이렇게 지금 5일 동안 밥 한 공기도 못 먹었다니까요. 지금 이 증세는 나중에 처음에는 하루 속이 부대끼고 난 게 하루 정도는 다음날 저녁까지는 이 메스꺼워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구토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날 주민들은 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해했는데요.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화학물질이 그냥 거기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질로서, 토양으로서 그리고 대기에 이 공기 중에 그 만성적 저濃도로 이렇게 떠다니는 문제. 불산은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산이기 때문에 배관을 잘 부식시켜서 불산 누출 사고 같은 것들은 현장 노동자를 증언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유독 물질을 혹시 다른 대체 약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불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C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암 유발 물질이고 TC 사용하지 말아라, 벤젠 또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도 2000년대 이후엔 사용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알 길이 많이 없어요. 과연 삼성을 믿을 수 있을까?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등 자극성 위험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났던 그 화성공장 불산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상황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어떤 의견이나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좀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세요.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그쪽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가 난 지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삼성은 아직도 경찰 조사를 핑계로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몸집만 컸지 사고 수습은 늘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재판이라고 비판받는 삼성이 본받아야 할 해외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25년 전인 1987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입니다. 공장은 발생 7분 만에 가스 누출을 차단시켰고 당국은 불과 2시간 만에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삼성. 태안 기름을 닦아준 130만 국민들은 혹시 삼성이 이번에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지 불안해할 판입니다. 고발뉴스가 다녀온 현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3분 직설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 와다 하루키 교수는 북한을 일러서 유격대 국가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지식인 백낙천 교수는 북한을 일러서 농성체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북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지금 벙커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은 명백하게 오바마체의 2기를 향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미국과 빚어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제도적으로 평화체제를 얻고자 하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확신 내지는 체제 인정 같은 것들을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 이 벙커 체제의 주인공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를 데 없이 무능합니다. 무능이 바로 한반도의 불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핵실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6.15 그리고 14 공동선언, 9.19 비핵화선언 그리고 그 뒤로 이어졌던 6자 회담 등을 모두 다 불살라버린 까닭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는 중대한 핵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도 우리 국민은 핵공포에 대해서 참으로 둔감합니다. 이것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더 위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오늘 여야의 대표들과 만나서 만약에 북한 핵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강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 관리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바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지도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일 터인데요. 북한 핵을 빌미로 우리 남한 내부에서 전체를 반공 국가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적 의제, 사회 의제, 한반도의 민주주의 자체,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또한 벙커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벙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명박 정부를 개성하느냐 개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북한 문제, 곧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 능력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단절과 개성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가 더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로 가느냐 하는 지름길의 첫 번째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